4.3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건 다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사망자 수가 다 다르던데 다르죠. 그게 정확한 통계가 있나요? 그 4.3 특별법 통과하면서 나왔던 공식 통계는 14,000여 명으로 됐지만 그 잠정적인 추산으로는 25,000에서 3만까지 보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아직도 계속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이 몰살한 경우는 신고조차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그 추미애 의원이 그 수형의 명부를 찾아서 오픈하면서 나타난 건데 수형되었다가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제 명부들이 이제 막 다시 나오고 그래서 보면 제주도 여행하시다가 눈여겨보시면 버스나 이런 데 보면 4.3 뭐 체혈 뭐 이런 것들 막 있거든요. 그거는 유족을 찾기 위해서 남은 가족들이 계속 체혈을 하라는 이런 것들이 떠요. 동사무소 같은 데도 보면. 그래서 아직도 진행형인 거죠, 4.3. 네. 그 4.3 하나만 더 여쭤보고 4.3 희생자가 그 정도 2만 명 정도라고 했을 때 당시 인구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당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게 아마 제 추산으로 한 30만에서 4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굉장히 비율이 크네요.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 때가 20만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지금도 ING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희생자에 대한 이제 명확한 신고가 되어 있지도 않기도 하지만 가장 큰 제주도의 손실은 그 당시에 20대, 30대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됐기 때문에 한참 동안, 오랫동안 제주도 사회에는 남자 어른이 없던 공백의 상태로 지내왔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손실이죠.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영화 다큐멘터리 자체에 대한 평가는 채취하고 그 제일기포 양양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네. 자기 가족 얘기를 계속 찍는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계셨는데, 그 다큐멘터리 그 장면이 나와요. 자기 처녀 때 어떻게 제주도에서 탈출해가지고 오게 됐는 거. 끔찍한 증언을 해요. 그 무서운 증언을. 主に結婚したの何歳やったっけ？ 22？ すごい、4比52やで。一人寂しいよ、主に。まあしゃあない。主に来はったよ。東京から参りました新井薫と申します。5歳と思ってたでしょ。12歳年下なの。大丈夫？テレビでし。はい、これでいきます。今スープが細い濁ったような。さっきから舌出してて。なんでこれがちょこちょこ。なんでやろ。母の認知症が劇的に進み、いるはずのない家族を探し始めた。学校の校庭で撃ち殺した。それは警察が撃ち殺したと。犠牲者は多いんやね。怖かったで。실은 엄마를 많이 탓해왔는데 사슴을 하니까 엄마를 탓하지 못하는 거야. 母について、この島とこの国について私は何も知らなかった。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막 이제 와가지고 이제 체력을 하려고 그래. 근데 우연의 일치처럼 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요. 기억을 못해. 네. 거의 한 번 체력하는 거 한 번 딱 하고 나서 바로 치매가. 야, 그 장면 되게 충격적이었어. 맞아. 이 어머니는 이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지. 나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후반부가 너무 가슴 아팠는데. 그 기억한 내용은 뭐예요? 아니, 자기들 다 주변에 친척도 죽고 자기 탈출하고 이런 걸 다 했는데. 죽는 과정. 딸한테는 막 얘기를 했거든. 그 단편적으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 딸한테도. 근데 이제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전반적인 상황을. 그때 이제 기억을 잃어버렸는데. 딸이 또 이런 행사 때 데리고 온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노코멘트가 있어. 나는 네, 그 장면이 너무 잔인해 보였어. 맞아요. 네. 과연 대의를 위해서 기억한다는 게 저 개인에게
되게 잔인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그 영화의 잔인했어. 제목이 스푸와 이데올로기라는 영화였는데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다 오픈했던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그걸 숨겼다는 건 어머니한테 이거는 꺼낼 수 없는 기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취재팀이 오고 나서 바로 치맥기가 이제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말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저도 그 사삼 영화를 제작을 하고 아직 개봉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여성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백동산 바로 옆에 동백동산이잖아요. 네. 여기에도 그 사삼 때 숨어있던 동굴이 있어요. 바로 얼마 되지 않아요. 몇백 미터 앞에. 그런데 이 숲에 숨어있던 할머니가 이 마을에 살고 계신데 그 이후로 숨어있고 난 이후로 여기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셨대요. 가보지도 않으셨대요. 왜 아니겠어요. 아유. 근데 바로 지척이에요, 댁이. 근데 여기서 고사리도 캐고 많이 하거든요. 돌아보기도 싫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 인터뷰 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아. 거기. 그러게 그 영화 지슬에서 보면 이제 동굴로 막 숨어 들어가시면서 바로 그런 대사들을 하잖아요. 뭐 저녁 때 나갈 건데 뭐 내일이면 나가지 않겠냐.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끔찍한 사건들로 이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7년 7개월 계속됐잖아요, 사상이. 1947년부터 시작해서. 네. 마지막 무장대였던 여자 무장대가 잡히면서 종결됐고, 그 이후로 이제 한라산도 이제 해제되면서 이제 사삼이 끝났죠. 아이고, 참, 진짜. 이게 굉장히 그 오랫동안 묻혀있었잖아요. 기억들을 은폐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옛날에 그 돌아가신 제일교포 최양일 감독하고 한때 교본이 있었는데 그 감독도 필생의 프로젝트가 4.3 영화를 만드는 거였어요. 왜냐면 그때 넘어온 사람들이 많거든, 제주도에서. 자기 세대가 다 그 세대야. 그리고 피아뼈 같은 영화, 그 소설 원작인데 거기서 보면 제주도 사람이잖아요. 네. 찍으려고 엄청 노래 부르고 다녔어, 한국에 가서. 근데 4.3 누가 한국에 충무로에서 무슨 4.3 에이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 못 찍었어, 그분도. 그때만 해도 아예 이거는 금기가 돼서 취재를 온 사람이 자식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시 뭔데 그런 얘기를 하나 해서 굉장히 정말 살벌했던 시대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쨌건 사삼을 얘기할 때 이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 지금은 사삼 평화재단의 이제 이사장님이 되셨지만 원래 재민일보 기자 출신인데 그분이 그 살벌하던 시대에 제주도 전역을 자기 차로 운전해 다니면서 7,000명의 체록을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지금 텍스트가 돼서 그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쪽 양쪽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다 해서 그게 가해자와 피해자. 네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만들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됐어요. 김종민 이사장님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제주도분이세요. 아유 참 아름답고 화려한 제주에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충은 아는데 왜 그랬던 거예요? 네? 왜 그러니까 4.3 어떤 사건이 가해자가 어떤 가해자와 어떤 피해자였어요? 이거 말 잘못하면 완전히 그냥 양쪽에서 맞을 수가 있는데 그 제주 4.3 사건을 그냥 공식적으로 설명하자면 1947년부터 시작해서 발생한 소요 사태와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 주민들에 대한 피해 사례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 아주 소소한 어린아이 사건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사실 제일 먼저는 그 3.1 운동 때 그 관덕정에서 3.1절 운동 그 하다가 이제 발포 사건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선량한 어린애와 부녀자들이 이제 죽으면서 이게 폭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만으로 너무 단순하고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는 너무 스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 해방이 됐어. 정말 좋은 세상이 올 건 줄 알았고 제주도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에 오사카로 가는 군대함이라는 직항 노선이 있으면서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류가 활발했어요. 청년들이 많았고 그래서 일본 청년들이 가서 일본의 그 당시에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미 학식이 되게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상계 같은 잡지 있잖아요. 네. 그게 제주도에 200부가 팔릴 정도로 굉장히 그 지식인들이 많았던 거죠. 지식 청년들이. 그때 공부한 사람은 다 사회주의다. 네, 다 그렇죠. 그렇죠. 사회주의를 그 당시에 공부를 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마을마다 좀 똑똑한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제 해방이 됐는데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일제보다 수탈도 더 심하고 그리고 일본 순사했던 놈이 다시 또 경찰이 돼 있고 저런. 이런 상황인데 발포 사건이 이제 굉장한 도화선이 됐죠. 그렇죠. 도화선이 됐죠. 그래서 이제 진압 과정에서 이제 너무 많은 게 학살이 있었고. 그게 그 일본이 이 제주도가 군사적 요충지예요. 전략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게 해군 기지 이런 것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쪽에서 굉장히 중시했는데 이게 좌익 그걸로 하면은 굉장히 피곤하다 이래가지고 강공으로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다 여러 가지 상황을 태평양 전쟁도 시작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과잉 그걸 하면서 그냥 억울하게 다 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 당시에 왜 신탁통치, 반탁통치 하면서 제주도만 투표 거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빨갱이 섬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해안선 4m 까지 이제 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다 빨갱이로 간주하고 사살하겠다 하면서 그 어린애들, 부녀자들 네. 말이 돼요. 그게 이제 지슬의 고스란히 나타나죠. 메카시 같은 거는. 아이고, 너무, 이거는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거고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니까 분위기를 좀 살짝 바꿔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흔히 아까 제주도 장례식에서는 멸치국수를 먹는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제주도 여자들은 일을 하고 남자들은 한량이다. 왜 그런 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 정형수 PD가 잠깐 얘기는 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그러진 않나요?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사상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워낙 남자들이 많이 맞아. 없었고 또 다시 시작될 얘기가.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네네네. 그때 사살 그 피해를 받았던 사람이 대부분 남자인가요? 남자들이 많았죠. 대부분이 남자들이. 남자는 조건이 없었고 심지어 여자들 어린아이들도 그냥 산에 있다는 산 속에서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다. 그런데 이제 그 제주도의 되게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는 기제 문화예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데 제사 문화가 굉장히 그러니까 신이 18,000가 있다고 하니까 이 조상 신을 모시는 거는 이건 집안의 운명을 다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삼 때도 도망갈 때 제기를 챙기다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제사 그릇들. 이거를 묻어놓고 가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 제슬에서도 제기가 막 흩어져 있는 게 그 이유였군요. 난 왜 그런가 했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건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남자밖에 없어요. 그 집에 제사를 지낼 남자가 없다는 건 이건 집안이 망한 거야. 제주도 옛날 사고방식은.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너무 귀하니까 그리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호 모실 수밖에 없었고 그 남은 폐허의 땅 위에서 사실은 재건을 한 사람들은 제주도 여성들밖에 없었어요. 성담 다 쌓고. 그리고 성담을 쌓으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면 15살 때부터 다 육지로 방직공장 가거나 해녀들은 출가물, 밭간물질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밭을 사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주도를 만든 사람들이 다 제주 여성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각적으로 여성들이 일하는 게 많이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주 여자들이 강하고 똑똑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들어보죠. 제주 여자들이 똑똑하다. 그거는 또 다른 얘기도 있었는데 그 옛날에 보면은 학력고사 수석 뭐 이런 거 제주도가 되게 많았고 맞아. 제주 제일고등학교 서울대를 몇백 명씩 한다 그런 기사가 옛날에 맨날 떴었어요. 맞아. 그래서 아니 제주도는 인구도 많지 않고 작은데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여자도 얼마나 똑똑해요. 고 감독님. 여자들은 또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근데 여자들이 정말 똑똑한가? 네네. 아니 그 당시엔 정말 수석도 많았고요. 전국 수석도 많았고 그거 역시 저는 어머니들의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워낙 힘들게 살았고 했기 때문에 교육열이 저는 전국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서울에서 내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제주도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못 먹고 막 가난해도 꼭 대학을 보내야 돼. 저희 엄마 혼자 딸 6을 키운 집이거든요. 엄마가 전문직도 아니야.
그런데도 못 먹어도 꼭 대학을 가야 돼. 네. 서울에서 온 내 친구는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애인데 여기는 늘 평상시에 잘 먹고 누릴 거 다 누리는데 대학을 안 보내시더라고.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었어요.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고 감독님네 집은 여자만 6명. 네네. 6명을 다 대학 보냈어요, 그런 어머니. 네네네. 대단하시다. 원 돈으로.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네. 어머니 얘기를 해야 스스로 뭐 벌어서도 가고 장학금도 받고 뭐 그랬죠. 네. 와, 6명을? 네. 그 6딸이 다 똑똑하다는 거야.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당연합니다. 그렇군요. 무서워 죽겠어. 왜요, 왜? 진짜 계속 인연이 부담스러워. 그럼 어렸을 때. 아니, 왜 제 탓을 너무 이게 살아있는 얘니까.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니다 집에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엄마가 이래라 그럴 수도 있고, 뭐, 집안일을 뭘 해라, 공부해라. 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거 겨를이 없었죠. 왜냐하면 바쁘시니까. 근데 엄마가 그때 전문직이 아니셨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농사도 지으시고 뭐 오일 시장에도 잠깐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식들이 교육률이 높다는 건 어디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무조건 대학은 가야 된다. 내 몸이 부서져도 돼. 그리고 제가 그 제주 여성 허스토리에 진행을 한 4년 동안 네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주도에 80 넘으신 여자 어르신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모든 이야기가 다 교육 이야기라고. 내가 가장 보람 있는 건 자식들 공부시킨 거. 내가 가장 한스러운 거 나 공부 못한 거. 이 두 가지가 똑같고 진짜 재미있는 건 항상 인터뷰를 하다 보면 한 10 중에 9분은 다 남편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인생 스토리에. 생애사에 남편이 없어. 삭제. 그래서 제가 한번 슬쩍 물어봐요. 남편분은 그래도 많이 남편 댁에 발끈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주도 여성을 제가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강인하고 독립적이다라는 말은 설명이 안 돼요. 반대로 저는 남성 의존도가 제로인 여성들. 남성 의존도가 제로구나.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자식들한테 이렇게 신세 잘 안 지려고 절대 안 지죠. 그 제주도의 가옥 구조가 안채 바깥채가 있는데 이제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면 어머니는 바깥채로 가시고 밥을 따로 해 먹어요. 아니 한 집에 사는데? 한 집에 살면은 여기서 밥해서 어머니 오세요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해요. 밥 따로 해 먹어요. 한 대문 안에 네네네. 두 채가 있는데 따로 해 먹죠. 와. 근데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봐서도 그렇고 저는 너무 익숙해요. 그만큼 어머니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이니까 살아라 그건가? 그러니까 뭘까? 이런 거죠. 아니 내가 손 움직이고 바로 움직일 수 있는데 왜 내가 먹어? 내가 해먹지 왜 니네 힘을 빌어? 이런 거죠. 그러시군요. 네. 돈관계도 분리돼 있나요? 돈관계도 글쎄 그거는 마을마다 다 가족마다 다르겠지만 동갑에도 분리돼 있지 않을까요? 글쎄, 그렇고. 고감독 보면은 무섭잖아요. 왜 다 무섭다? 제주도 여자가 세고 무서운 것 같긴 해요. 여기만 보면. 아니, 제가 보기에는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닮고 싶고 그 강인함과 그리고 그 어떤 지혜로움과 너무 덕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로 그래요. 이러면서 청취율이 떨어져요, 시청률. 아니, 근데 제가 오랫동안 친구잖아요. 네. 근데 독립적인 건 맞아. 그럼요. 절대로 뭐, 이렇게 엉기거나 뭐 좀 좁아, 이런 게 없어. 맞아요. 근데 제주도 여자들이 대체로 그런 해녀들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무섭다 그러는데 저는 진짜로 너무 좋아요. 제가 왜 내 돈 내고 내가 여기 와서 이 방송을 하고 있겠어요. 그만큼 너무 좋아. 그 요즘 현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여성으로서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주관대로 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제주도 여자들 좀 외롭지 않을까? 그렇게 혼자서 독립적으로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뭐가 외로워? 뭐가 외로워요? 난 서울 여잔데? 아니 뭐가 외로워? 제가 사람 다 외로워.
제가 왜 이렇게 뭐가 외로워? 70개국을 오지부터 다 다녔잖아요. 맞아요. 사람 다 똑같아. 맞아. 내가 신세 안 지고 혼자서 해도 어떨 때는 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쓸쓸하고 외롭죠. 사람이면. 근데 제주도의 그런 해녀들이나 뭐 고감독이나 다 꿋꿋하게 자기를 그냥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외로울 때 어떡하나? 혼자서 우나? 이런 인터뷰를 제주 여성 허스토리에서 하면 엄청 욕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왜 뭐라고요? 내가 외로울 겨를이 어딨냐 지금 사는 게 바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 거예요. 된다. 정상이 없는 거야? 아니, 혼날 줄 알았다 내가 진짜. 혼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말 제주도 그 어머니들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덜 서러워야 눈물도 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나온다. 그렇죠. 예. 고독, 외로움, 권태 이런 게 다 현대적인 일이야. 나는 사람들이 심심해. 요새 발견된 어이야 그거는. 심심해 그래. 심심할 틈이 어딨어. 외로울 틈이 없다. 제주도 여자의 기질을 좀 갖고 계셔. 심심할 틈이 어딨고 외로울 틈이 어딨어. 너무 바빠. 아니 뭐 꼭 뭘 일을 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나는 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왜 이럴 틈이 없어. 하다못해 책을 봐도 하루 종일 봐도 이거 진짜 다 못 보는 건데 심심할 틈이 심심하면 책 봐. 그러셔? 그럼요. 틈이 없으셔? 틈이 없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안 심심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심심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 허스토리의 그 할머니들 얘기가 나는 가슴에 확 와닿는다. 어록이 너무 많아요. 내가 외로울 틈이 어딨냐 소리 지르시고. 어록 얘기 좀 더 해봐. 어록이요. 적어야지. 그 남자가 부자라고 해서 시집 갔는데 일부자였어. 이런 얘기도 있고. 일부자. 일하는 부자. 이런 얘기도 있고. 내가 일 많이 했다고. 그치. 갔더니 진짜 부자. 일이 산더미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오늘 좀 배고프면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이제 제주도 어머니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남을 위로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련도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럼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겪었는데 당했던 말씀. 고감독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덜 외로울 틈이 없는 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기를 계속 재직질을 해. 그래서 사실은 지마만요. 내가 일하기 싫으면 놀 수도 있는 거고 북바닥에서 왜 나 신세는 이런 것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자기를 계속 마당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애는 빨리 학사금 줘야 되고 자기를 계속 몰아. 즐거운 거죠, 그게. 나의 몸을 움직여서 노동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남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내 존재를 인정하는 거지. 굉장한 기쁨을 갖고 있어요. 뭐 척박하기도 했고 그만큼 치열한 게 그냥 몸에 배이는 것 같아. 그렇죠, 네.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척박이란 단어 자체를 생각할 틈도 없으시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그래서 좋아하신다고 하지만 우린 좋아하진 않아요. 리스펙트는 좀 해. 가까이 하지 말자. 도시멘터리가 이렇게 와야 되나? 아니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얘기는 다소 좀 무거운 얘기도 있었고 가슴 아프고 슬픈 얘기도 있었지만 아마 저나 고감독 같이 이렇게 강인한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급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 두 분 남자들처럼 무서워, 징그러워, 징글징글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이분이 징그럽다. 리스펙트 한다. 리스펙트. 나 거짓말 하는 거야 지금. 예, 여러분 보고 느낀 점을 댓글에 좀 달아주시고 예, 저희가 또 다음 작품에는 다음 방송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좋을지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